자, 우리 요거 인건비에 관한 좀 심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면은 지금 인건비의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사의 인건비가 이쪽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하단 쪽에는 건설본부의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보시면은 지금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임원과 직원의 상여금은 지금 급여의 40%를 지급하기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본사의 인건비는 판매관리비로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 처리한 거예요. 맞죠? 자, 그다음에 건설본부의 인건비는요.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 즉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거야. 자, 요랬을 때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시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본사 쪽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본사 쪽 얘기를 해보면요. 본사 급여는 상여인데요. 자, 일단 급여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그렇죠? 근데 세 가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됐었지. 뭐뭐 있었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받는 동의직급 동의직이를 초과하는 급여에 요거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상근 임원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급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명 합자회사의 노무출사사원의 급여요. 요건 안 됐었지. 근데 지금 여기 급여 본사의 급여 중에 총 5억 원 중에요.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얘는 전액 송금 인정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여 볼게요. 자, 상여는요, 우리가 지금 상여로 지출한 금액은 임원분, 직원분 다 합쳐서 2억 4천이지. 맞죠? 본사 것만 따지고 보면. 자, 근데 상여는 제재사항이 있었죠. 누구의 상여? 임원의 상여. 그렇죠? 그러면 임원의 상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규가 있으면 그 내규 초과액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했었고요. 내규가 없으면 그냥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안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규가 있네. 그렇죠? 그러면 임원의 상여의 내규는요. 한도 금액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얘는 임원의 급여의 40% 이상, 40%까지만 주는 거죠. 그럼 임원 급여 얼마야? 1억 5천. 에 40%인 6천만 원. 어떻게 써야 돼요? 칸이 부족해서. 6천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금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임원의 상여는 7천만 원 있잖아. 그러면 1천만 원. 초과액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무조정 해보면요. 송금불산입 1천만 원. 그 다음에 이거 불법 상여 줬다고 해서 상여로 이렇게 처분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본사 얘기는 끝났어. 그러면 이제 건설본부 얘기해보자. 자, 건설본부는요. 자, 일단 급여는요. 건설본부에서 지급한 급여는 3억 원이야. 근데 이것도 세 가지에 있는 거,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봤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전액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자산으로 처리했어도 다 인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여요. 상여는 우리가 지금 총 1억 8천을 줬는데요. 이 중에 임원의 상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죠. 그러면 임원 상여의 한도는요. 이렇게만 할게. 자, 임원의 급여가 1억 원이니까 요것의 40%인 4천만 원 초과액은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임원 상여가 얼마야? 6천 받았잖아. 그러면 얘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뭘로 기록이 돼요, 이때? 자산으로. 그러면 이 자산을 먼저 송금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너 송금으로 일단 들어와 봐 하는 거야. 그래서 송금산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산에서 금액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 6천만 원 들어있던 것 중에 2천만 원을 이렇게 잘라서 송금 바구니에 일단 넣어본 거야.
여기까지야. 근데 얘 송금은 인정이 되니? 안 되잖아. 그러면 얘 들고 갖다 버려야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불법 상여를 준 거니까 이렇게 상여로 처분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세무조정이 합쳐진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4번이야.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얘는 자산으로 나봐. 자산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6천만 원의 자산 중에 2천만 원 도려낸 거야. 송금산이 유보 갖다 놨다. 그리고 얘를 보니까 송금은 인정이 안 돼. 버려. 송금물산이 상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된다. 되셨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자. 자, 이 문제를 만약에 바꿔서 낸다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상여 대신 퇴직금 넣으면 돼요. 맞죠? 퇴직금 넣으면은 뭐만 바뀌는 거야? 여기 임원의 퇴직급여가 된 다음에 법정산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물론 그렇게 나온다면 법정산식이나 혹은 한도를 줄 거예요. 한도는 줄 거야. 그러면 얘를 그냥 퇴직급여로만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심화 문제에서 좀 배울 거는 어디 있더라? 요거 11번. 이거는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어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송금밀산입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가볍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는 해드릴게요. 요거 주제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법인세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라고 그러시면 좀 넘기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가세, 가산세를 외우는 게 얘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안 하면은 자꾸 안 했다고 뭐라 그래. 나한테. 이씨, 알아듣지도 못할 거.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 근데 안 하기는 좀 찝찝해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건데요. 자, 일단은 업무용 승용차가 있으면요. 첫 번째로요. 1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합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요.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비야.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그 외 재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 재비용을 모아야 돼. 아시겠죠? 자, 재비용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야.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보험료, 뭐 수선비 이런 것들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제자야. 여러 가지 비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모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감가상각비는요. 늘 구할 때 회계처리 따라가는 게 아니야.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짜리 차를 샀는데 회사가 1,000만 원만 감가상각비를 잡은 거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2천만 원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0만 원은 비용이 적혀져 있으니까 1,000만 원 송금 산입시켜야 돼요. 무조건 5년으로 맞춰줘야 돼. 균등상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만약에 우리가 1억 원짜리 차인데 2천만 원의 감가상각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3천만 원 써놨어. 그러면 1,000만 원 송금 비싼 거 제외시켜버리는 거야. 무조건 2천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 5년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운행 기록, 운행 일지를 썼는지 봐야 돼요. 운행 일지부터 가자. 운행 일지 작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자, 만약에 작성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작성을 안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자, 작성을 했다면 요거야. 우리가 작성을 했다는 건 업무에 얼만큼 썼는지가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작성을 한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운행일지에서 업무를 위해 쓴 비율이요. 비율만큼은 일단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요, 얘는 송금밀산이 얼마 대표자한테 상여로 처분해요. 왜냐면 이건 대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요, 일단 송금으로 인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요 이렇게 할게요. 원래 이거 4단계거든 4단계인데 내가 3단계로 줄인 거야. 자, 3단계에서는 이제 요것을 감가상각비와 그 외 비용으로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송금 인정된 금액을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어떤 비율로 이용하냐, 요때 금액의 비율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A라고 할게. 그래서 A를 이용해서 비율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2,000이었고요. 제 비용이 1,0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만약에 2,500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라는 거야. 감가상각비는 2,500만 원 중에 요 비율이 된다는 거죠. 요게 비율대로.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그 외 재비용은요,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숫자는 지울게요. 그래서 A를 이용해서 비율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 계산을 하고 마지막 4단계.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A의 비율로 이용해서요, 구하면요, 감가상각비하고 재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송금 인정. 얘는 다시 4단계로 보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 800만 원 초과액이 있으면요, 초과액에 대해서 송금밀산이 얼마 유보로 처리가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이 비율로 나눠준 다음에 얘는 바로 송금밀산이. 그 다음에 요 남은 금액을 다시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초과액 송금밀산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작성을 한 경우 배웠고요. 이제 작성을 안 한 경우 배워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작성을 안 했다면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 간단해. 여기는 1,000만 원 이하 금액과 1,0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액. 그래서 얘는 바로 송금밀산이 얼마 상여로 처분하는 거야.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금액은요, 일단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얘는 3단계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3단계에서 A를 이용하여 비율 계산해요. 똑같아, 양식은. 그래서 여기서 감가상각비하고 재비용을 다시 나눠요. 그래서 얘는 송금 인정.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다시 여기로 보내죠. 그래서 800만 원 초과액은 얘는 송금밀산이 얼마 유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거죠. 사실 여기 사이에 하나 더 있긴 하거든. 보험 여부 가입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거 생략할게.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책
11번 한번 읽어봐. 내가 풀어줄게. 자, 요거 이제 가볼게요. 자, 보면요. 23년 초에 대표이사의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1억 원에 취득하고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에 부착하였다.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미치는 순효가를 계산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 얼마에 취득했어? 1억 원에. 그렇죠? 자, 그러면 1억 원이야. 그러면 1단계에서 뭐 해야 돼? 1단계에서 이제 감가상각비하고요. 재비용을 모아봐야죠. 그렇죠? 이렇게만 쓸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요. 지금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비용이 얼마야? 1000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들 1억 원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5년 균등상각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5년은 균등상각하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야 돼? 2천만 원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2천만 원인데 얘가 지금 1000만 원만 적어놨잖아. 그러면 세무조정을 통해서요. 송금산입 1000만 원 이렇게 넣어줘야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재비용은 차량 유지비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전 차량 유지비라고 쓸게요. 문제하고 맞춰서. 유지비는 1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자, 감가상각비하고 재비용의 합계액은요 3200만 원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2단계 가보자. 2단계는 운행일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운행일지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운행일지가 있으니까 우리요 업무와 관련된 비율을 찾아야죠. 자, 지금 보니까 총 주행거리가 10,000km인데 지금 7,500km를 운행을 한 거잖아. 그럼 업무와 관련 있는 비율은 얼만큼이야? 75%죠. 그렇죠? 그래서 75%만큼은 우리가 업무와 관련 있고요. 업무와 관련 없는 건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3,200만 원의 25%, 25%는 800이죠. 그렇죠? 이 금액은 즉각적으로 송금비산이 된다고. 송금비산이 800 상여로 처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은요. 이제 800만 원 제외한 2,400만 원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3단계로 가야죠. 3단계에서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재비용으로 다시 나눠줘야지. 차량 유지비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자, 감가상각비 구해보면요. 자, 2,400만 원을 어떤 비율로? 요 비율로. 요 비율로. 그러면 2,400만 원 중에 여기 감가상각비는 얼마였어? 총 2천만 원이었죠. 얼마 중에? 3,200만 원 중에. 이렇게만 쓸게.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은요. 1,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재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요. 차량 유지비는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900만 원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얘는 송금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가야 돼? 4단계로 보내줘야지. 맞죠? 그럼 4단계. 자, 우리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해보면요. 자,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 자, 얼마 초과해요? 700만 원 초과하죠. 그러면 송금비산이 700만 원 유보로 세무조정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는 숫자 쭉 쫓아온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미치는 순효과를 보면요. 자, 봐봐. 여기서 송금산입 1000만 원 됐죠. 얘는 아래로 내려간 거야. 근데 여기서 송금물산이 800만 원 다시 올려줬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송금물산이 700만 원 올려줬지. 그러면 플러스 1500에 마이너스 1000이잖아. 순효과는 500만 원 증가한 거죠. 답이 1번이야. 그래서 이해 가시나요? 또 나와. 그래서 내가 안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한번 배워봤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해보세요. 여유가 있으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화에서 세 번째로 배울 건요. 자, 충당금 쪽 가볼 건데요. 자, 저희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는 배웠거든요. 근데 연금 충당금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233페이지거든. 자, 그래서 233페이지부터요. 여러분들 235페이지까지 연금 충당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자, 일단은 얘는요. 특징이 이거야. 신고조정사항이야. 결산조정사항 아니야. 아시겠죠? 신고조정사항인데요. 자, 이 연금충당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퇴직연금제도야. 자, 우리 DB형과 같은 거예요. DB형. 그러면 DB형은 뭐였어? 확정급여 채무가 있으면 그만큼을 사회적립자산에 적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냐? 라는 건데, 자, 요거예요. 이렇게 가자. 우리가 기초 세법상 기초 연금 충당금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이 있으면은 여기서 지급한 금액을 빼. 그러면 요 연금 충당금의 잔액이 나오거든요. 자, 얘를요 한도까지 맞춰주는 세무조정을 하면 돼요. 물론 요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는 얘는 송금산이 시켜줘야 돼. 송금산이 얼마 마이너스 유보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잔액이 있으면은 이렇게 뺀 잔액이 있으면은 요거를 한도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한도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이에요. 이 그림만 아면 돼. 이 그림만. 자, 첫 번째는 용어는 맞춰주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나와있나? 운용자산. 운용자산이라고 나왔구나. 자, 첫 번째.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금액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말하는 추계액 있죠. 맥시멈 보험 수리적 기준의 추계액과 일시퇴직 기준의 추계액의 큰 금액에서 기말 세법상 퇴출 금액 빼주는 거야. 요거 뺀 금액에 작은 금액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주는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거야. 어머나. 미안하다. 야, 여기 송금산입이 아니라 송금불산입. 얼마 유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맞춰주는 세무조정을 송금산이 얼마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사진 찍어놔봐. 내가 문제 풀어줄게. 자,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 어디 보실 거냐면 236페이지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분명히 있어요. 자, 읽어보셨나요? 요거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는 결국 요 세무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두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제가 있을 때 제가 요렇게 두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고. 자, 그랬을 때 이 세무 조정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자료를 어디를 찾아봐도요, 세법상 기초연금 충당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맞죠? 자, 왜냐면 이 연금 충당금은요, 회계사항에는요, IFRS에선 써도 돼요. 근데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연금 충당금이란 개정이 없어. 못 써. 금지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회계상에 충당금이라고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적어 놓는 거야. 연금 운용자산을 적어 놓고 주석에다가 연금 충당금을 적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연금 충당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요, 장부 금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금액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금액이 그대로 주석에 다시 적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를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티계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얘가 연금 충당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자, 그래서 여기요. 기초연금 충당금은 얼마야? 요게 400인 거죠. 맞죠? 요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급한 금액은 없어. 감소한 금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잔액은 얼마예요? 400.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도로 맞춰주는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잔액은 얼마야? 1400.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맥시멈 보험 수리적 기준하고요. 일시퇴직 기준 중에 큰 금액이죠. 그러면 자, 그 금액이 여기 아니에 그냥 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줬잖아. 그러면 여기가 9천만 원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추계액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거 봐봐. 퇴직급여 추계액이죠. 자, 보험 수리적 기준하고 일시퇴직 기준. 요 중에 큰 금액을 얘가 여기서 구해준 거라고. 아시겠나요? 이게 9천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말 세법상 퇴충금액. 자, 여기 나와 있잖아. 세무상 퇴충의 기말 잔액. 그렇죠? 그러면 요거 2천만 원을 빼주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이해가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자, 우리 400만 원을 1,400만 원으로 만들어줘야 돼. 얼마가 더 필요해? 1,000만 원. 그만큼 송금 산입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답지 봐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도 퇴충하고 똑같아. 칸 채우기 문제야. 칸 채우기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에서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소득세 가볼 거야. 소득세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로써 가볼 거예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어딨냐. 367페이지. 자, 우리가 그로스업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얘는 취지가 이거거든.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야. 그래서 일단은 배당소득에 더 할게. 그 다음에 나중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줄게. 요거거든. 그러면 이 그로서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건데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책에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368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X쳐. X쳐. 읽으면 더 머리 아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배우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느낄 거야. 아, 드디어 회계의 끝이 왔구나. 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약간 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예제를 이용해서 좀 풀 건데, 우리 그로스업을 한번 배우긴 했었거든. 그것만 잠깐 다시 볼게. 우리가 소득세에서요. 어디서 얘기했더라? 산출세 계산하면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서 그로스업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얘기는 했었죠.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맞죠? 자, 요거 식 한번 읽어봐. 익혀보셨나요? 자, 369페이지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나요? 자, 이제 요것에 대해서 제가 그로스업까지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자로 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지금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있죠? 1,000만 원.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상장법인의 배당, 현금 배당 3,0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국법인 이 배당 2,000만 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금융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뭐를 해줘야 돼? 그로스업을 계산해줘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럼 그로스업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둘 중에 작은 금액. 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서 2,000만 원을 뺀다고요. 요것과 국외배당을 제외한 배당소득이요. 둘 중에 작은 금액에 곱하기 10% 하는 거죠. 우리 아까씩 봤잖아. 맞죠? 자, 그러면 해보자. 자, 그로스업 구해보면요. 미니멈. 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요. 즉, 분리과세가 아닌 것들. 그러면 지금 얼마야? 요거 다 합친 6천만 원이죠. 그렇죠? 괄호 쳐줘야겠다.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래요. 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소득 중에 국외배당을 제외한 배당소득이요. 그러면 국외배당을 제외한 건 얘밖에 없지. 그렇죠? 3천만 원. 중에 작은 금액에 작은 금액의 10%잖아. 맞죠? 자, 그러면 그로스업 금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3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3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그로스업 여기서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자, 우리 금융소득 금액이요. 요거 다 합친 6,30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 뒤에도 예제가 하나 더 있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봐. 해답지 보지 말고. 그리고 나랑 한번 같이 풀어보자. 나 이거 이 화면 그대로 둘게. 아시겠죠? 이 화면 그대로 둘 테니까 이거 보면서 한번 풀어봐봐. 자, 같이 가볼까? 거봐, 내가 했던 쉬워 보이지?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자 소득인지 배당 소득인지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애당초 이거부터 하세요. 분리과세 항목들은 다 제외시켜버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자 소득부터 먼저 짓게 해보면요. 자, 이자와 관련된 거는 첫 번째 예금이자 있죠. 그래서 600만 원. 맞죠? 은행 예금 이자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600. 그 다음에 자, 비실명 이자요. 얘는 분리과세 항목이죠. 애당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이요. 자, 배당은 첫 번째 우리 주권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파생 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 얘가 유사 배당이에요. 자, 유사 배당이 700만 원.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얘가 국외 배당이죠. 국외 배당이 500만 원 이렇게 되죠. 맞죠? 되셨나요? 그러면 자, 우리요. 여기서 크로스업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 좀 그릴게. 자, 우리 크로스업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서 2천만 원 뺀 금액과 그 다음에 국외 배당을 제외한 배당소득이요. 이렇게 할게요. 맞죠? 자, 요 금액에 요 두 개 중에 작은 것의 10%잖아. 맞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 구해봅시다. 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지금 얼마야? 600, 1000, 700. 이거 더해져서 2800이죠. 아, 또 가라앉혔다. 2800에서 여기서 2000만 원 뺀 금액. 과, 그 다음에, 자, 9개 배당을 제외한 배당소득이요. 자, 요거 얼마야? 1700이죠. 맞죠? 이해 가시나요? 1700.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러면 요게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800만 원에 10% 이렇게 되니까, 그로써 금액은 8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럼 금융소득은 요거 다 합친 금액. 288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제가 여러분들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는 얘기했어. 9개 배당을 제외한 배당소득이라고 했거든. 근데 사실 여기 유사배당도 제외되긴 해요. 그래서 유사배당도 들어가면 안 돼. 원래 대상이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사실 유사배당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리는 건요. 유사배당을 제외시키지 않아도 답 구할 수 있게 나와요. 아시겠죠? 답 구할 수 있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이 작게 나와. 그래서 이거 시험 목적상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야. 그로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러면 뭐 3% 재평가 적립금 막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우리요 그냥 요렇게만 가자. 유사배당 원래 제외되는 거야. 그래서 해답지하고 달라. 내가 틀린 거야. 해답지가 맞는 거야. 맞는 건데 이렇게 해도 답은 항상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그로썸 얘기까지 좀 얘기를 해봤어요. 할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소득세에서 마지막 할 얘기는요. 페이지 쭉 넘겨서요. 이거를 생각보다 잘 못 구하시더라고. 어딨냐? 양도세요. 잠깐만. 양도세는 문제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네.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문제를 하나 뽑자. 기출문제. 자, 여러분들 요거는 계산구조만 알면 돼. 계산구조만 알면 되는데, 자, 우리 계산구조 어떻게 됐었지? 양도세 계산구조 쭉 한번 불러보자. 처음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죠. 그리고 거기서 부대비용 빼주지. 그럼 나오는 게 뭐야? 양도차익. 그쵸? 그 양도차익에서 뭐 빼줘?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면 양도소득금액 나오지. 거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주죠. 그럼 과세표준 나오죠. 맞죠?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구조잖아. 그러면 사실 그 칸만 알면 다 할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양도가액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이라고 나왔잖아. 그 다음에 부대비용으로 쓴 거는 양도비용은 500만 원 썼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양도차익이라고. 맞죠?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야 되잖아.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은 몇 퍼센트래? 20%래. 그러면 2,500에 20% 요만큼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게 뭐야? 양도소득. 소득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나와? 2천만 원 나오죠. 자, 여기서 뭐 빼줘야 돼?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줘야 되잖아. 자, 기본공제는 얼마? 2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 이렇게 빼주면은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죠. 그래서 1750만 원 이렇게 되지. 지금 이 양식 그대로 채워나가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냥 순서대로 난 쭉 채워나갔어요.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2500. 과세표준은 1750. 답은 3번.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성실성 문제야. 맞죠? 특별한 머리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한 줄만 외웠으면 되는 건데. 이런 문제 틀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회계에서 안 배웠던 내용, 심화 내용은 요 정도까지 좀 가는 걸로 할게요. 되셨죠?